물권법,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민법총칙이나 채권법 공부하실 때 이 기본 원리를 모르면은 말이 안 돼요. 특히 이제 뭐 등기가 넘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굉장히 특히 민법 총칙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이 특히 공신의 원칙 이게 핵심인데 고전에 물권이라는 말 자체를 사회에서 별로 쓰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 물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지배를 하고 있느냐, 어떤 형식으로 지배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8가지 형식으로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를 다루는 게 물권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8가지를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소유권은 여러분들이 워낙 현실에서 많이 쓰니까, 저당권도 은행하고 관련해서 많이 쓰니까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되고, 뭐 지역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민법 총칙일 때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지상권이라는 말은 간혹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상권 이런 정도 개념을 좀 아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첫째 시간에 채권하고 물권의 차이가 뭐냐? 물권은 내한테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배하고 있는지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 프린터가 이거 제 소유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내 거다라고 모든 사람한테 다 주장할 수가 있죠. 근데 아까 채권은 안 그랬죠. 계약을 맺은 그 사람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채권하고 물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거를 만들어내가지고 이거 내 거다 주장하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법에서는 8가지만 인정하겠다 해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8가지다. 요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 시험 범위가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다 해가지고 그럼 요 도대체 8가지가 어떤 게 있느냐 한번 보자는 이야기죠. 제가 지금 이 물건을 점유라는 말도 우리가 사회에서는 잘 쓰지는 않죠. 그래도 이해는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용어를. 점유라는 말은 이 물건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점유라고 그러죠. 그러면 저는 이 종이를 지금 제가 실제로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소유권도 있는 거죠. 권리가 2개 있는 겁니다.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점유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왜 이게 이제 약간 테마가 되는 거니까 정당성이 없어도 인정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절도범도 점유권은 인정이 돼요. 자, 지금 제가 이게 만약에 중요한 보석이라고 칩시다. 근데 절도범이 이걸 훔쳐갔어요. 그럼 절도범은 이 보석에 대해서 소유권이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훔쳐갔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보석을 절도범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은 인정이 돼요. 그럴 때 써먹는 거거든요. 저는 거꾸로 이 보석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소유자는 저죠. 소유권은 있어요. 근데 점유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소유권하고 점유권이 일치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일치하지 않거든요. 이런 어떤 기본것만 아시면 돼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소유라는 말 우리가 현실에서 아주 많이 쓰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3가지 단어는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가방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 뭐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3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거 사용할 수 있죠, 당연히. 그 다음에 그거 남한테 빌려가지고 임대료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뭐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거라면요.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면 처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라는 말 속에는 3가지 권능이라 그러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용, 수익, 처분 요 3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요 중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수익할 수 있다. 요거를 남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2년 동안 계약을 맺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사용 수익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여기 용자 따고 여기 익자 따져가지고 요런 거를 용익 물권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거를 2년 동안 상대방한테 빌려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용 수익할 수가 없죠. 빌려간 사람이 사용 수익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 그 사람은 용익 물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권이니까 모든 사람한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요게 3가지가 뭐냐? 한번 봅시다.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요거는 앞으로 민법 총칙 읽을 때 자주 나오니까 요 지상권은 아셔야 돼요. 요거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토지입니다.
제가 지금 건물을 하나 짓고 싶은데 땅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다른 사람 땅을 빌려서라도 내가 거기에 건물 지어야 되겠다.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그 토지를 빌리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그럽니다. 장기간 계약을 맺어야 되겠죠. 그럴 때는. 그래서 이런 거를 지상권.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건물 같은 건데 아까 말씀드린 나무 같은 것도 되고요.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요거를 지상권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지상권이 발생을 안 해요, 별로. 여러분들이 토지 임자라면은 누가 와서 여러분들 토지를 빌려주십시오 했을 때 지상권 계약 맺을 것 같습니까? 지상권 계약을 맺게 되면은 이 사람은 물권자가 되지 않습니까? 물권은 모든 사람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땅 주인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토지를 빌려주기가 싫은 거예요. 빌린 사람이 권리를 세게 가지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빌려주길 원하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임대차입니다. 임대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대부분 토지 같은 거를 빌릴 때 임대차의 형식으로 이거를 하지 지상권의 형식으로는 안 해요. 그런데 법에서는 지상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개념 정도는 아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대차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단지 차이가 뭘까요? 임대차는 채권이에요. 채권. 근데 요거는 물권이라고 그랬죠. 채권과 물권의 차이는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 사람은 이 토지를 계약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상권 꼭 아셔야 되고 요거는 모르셔도 돼요. 요거는 민법 총칙 읽을 때나 채권법 읽을 때 한 번도 안 나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여기 공로, 지금 도로가 있는데 여기 지금 A 토지가 있고 여기 B 토지가 있는데 B 토지는 이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길이 굉장히 멀리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 가치가 굉장히 저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길로 가기에는 너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이때 B 토지 임자가 A 토지 소유자를 만나가 당신 길을 좀 내가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좀 계약을 맺자. 그럼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은 이 토지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대신에 이 사람도 요 부분만 빌려주면 되죠. 전체를 다 빌려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요럴 때 맺는 계약이 지역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거의 발생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민법 총칙 읽을 때 요 지역권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죠. 전세. 우리 전세 많이 맺지 않습니까? 근데 질문 드려보죠. 여러분들도 여기 전세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 여러분들 등기부 등본 때 보면 전세권 등기가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전세 사시는 분들. 여기는 이 전세권은 전세권이라는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한테 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에서 전세권 등기하는 분이 있다 없다? 95%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전세 사시는 분은 이거 아닙니다. 전세권 등기를 해야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이에요. 그러면은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를 뭐라 그러느냐? 그거를 채권적 전세라 그래가지고 임대차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물건은 외부 사람들한테 내 권리를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제 사시는 전세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목돈 한꺼번에 주고 나중에 이제 목돈 받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 그러죠.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반전세 해가지고 지금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거를 전세권. 세 가지가 있어요. 용익 물건에는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세라는 말은 개념적으로 아시는 거고, 요 개념 정도는 외우실 필요가 있다. 이제 요걸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럼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소유권에는 사용 수익권 말고 또 무슨 기능이 있다 그랬죠? 처분 권능이 있다 그랬죠?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을 팔 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 담보를 받아야 되는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담보를 받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저당권이죠. 그래서 요 처분 권능을 상대방한테 맡긴다는 말은 뭔가 하니까 내가 돈을 안 갚을 때는 당신이 내 부동산을 처분해도 좋다. 이거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게 저당권이죠. 그래서 처분 권능을 맡긴다. 요거를 담보 물건이라 그럽니다. 담보 물건. 돈 빌려줄 때 담보 잡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질권은 뭐예요?
질권하고 저당권의 차이는 요거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거는 동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시계도 저당 잡아줬거든요. 전당포에서. 근데 요즘 아무도 안 잡아주지 않습니까? 요즘은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도 강남에는 명품 같은 거는 저당 잡아준다, 전당포업자가 잡아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거를 질권이라 그럽니다. 질권. 그래서 동산에 대해서는 질권,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당권. 그 다음에 유치권이라는 거는 이거는 당사자가 약정을 맺는 게 아니고 법정 요건이 갖춰지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은 건물 올라가다가 지금 중단된 곳에 보면 보통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유치권. 유치라는 말은 인도를 거절하겠다. 돈 가져오기 전에는 내가 이 물건 안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라 그러는데 요 말도 유치권, 질권도 민법 총칙 읽을 때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냥 저당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고 그냥 감각적으로 이런 게 있다더라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전세권 말씀드렸고 담보물권 요거 말씀드려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채권자 평등의 원칙. 제가 A라는 사람이 채무자인데 돈을 빌린 사람인데 B라는 사람한테도 돈을 빌렸고 C한테도 빌렸고 D한테도 빌렸고 채권자가 여러 명입니다. 근데 요 사람이 제일 먼저 빌려줬고 요 사람이 나중에 빌려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죠. 나중에 변제기에 도달했을 때 먼저 빌려준 사람이 먼저 돈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없어요. 모든 채권자는 평등합니다. 모든 채권자는 평등해요. 그러니까 먼저 돈 받아 가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A라고 B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돈 빌려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채권자들은 평등한데 나중에 돈을 회수할 그 가능성이 없는데 이때 요구되는 게 담보라는 거예요. 담보. 그래서 이 사람은 부동산에 저당권을 딱 설정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이런 거를 우선 변제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담보물권은 이것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더라도 이 사람은 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면은 이제 든든하겠죠.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담보물권은 그래서 필요하다.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요거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맙시다. 유치권은 이제 법에서 인정하는 건데, 요거는 사실은 우선 변제권은 없는데, 실제로는 있는 결과가 생기는데, 너무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저당권 말씀드렸죠. 그래서 8가지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요게 이제 민법 총칙 공부할 때 필요한 거죠. 공시. 공은 공적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시는 알린다, 이는 나타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조금 전에 물권, 8가지 물권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물권 해가지고 뭐 좀 힘들면 소유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물권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가 어떤 물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외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손대지 마라. 이거 내 거다. 손대지 마라. 이거를 우리가 공시라 그래요.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의 물권을 사람들이 침해하지 않을 거다. 채권은 공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친구한테 100만 원 빌려줬어요. 그걸 어떻게 외부에 알리겠습니까? 알릴 방법이 없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알릴 수가 없지. 근데 물권은 알릴 수가 있어요. 부동산은 어떤 식으로 알리느냐? 이제 다음 페이지 나오겠죠.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보면 돼요. 등기부는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다 뗄 수 있어요. 그럼 이 부동산 떼보면은 이 사람 소유자가 누군지, 이거 어느 은행에 얼마 저당 잡혔는지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공시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근데 동산은 이게 움직일 동자잖아요. 사람이 이 물건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등기부를 통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점유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지금 동산이죠, 이것도. 점유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 사람이 저 물건의 임자인 모양이다. 이렇게 추측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공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 부동산은 등기부,
동사는 점유. 요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오늘 오신 요것만 아셔도 굉장히 오늘 오신 좀 보람이 있죠. 이제 공신의 인증.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하면은 굉장히 헷갈리고 좀 이상하다. 내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르네. 이제 요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래를 할 때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할 수밖에 없죠. 부동산 거래할 때 우리가 등기부 다 떼보잖아요. 그거를 믿고 거래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소유자라고 등기 쓰면 그 사람이 대부분 소유자가 맞겠죠. 그런데 소유자가 아닌 경우가 한 5% 정도는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실제 건물 소유자는 A인데 이 갑이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A로부터 이 건물을 매수한 적이 없는데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가지고 자기가 매수한 것처럼 지금 꾸미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가가지고 매매 계약서를 내놓으면서 자,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민단 말이죠. 그러면은 등기소에 있는 공무원들은 속아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등기소는요, 공무원들이 실질적 심사권이 없어요. 서류만 완비되면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바깥에 나가서 실제로 조사하고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 형식적 심사권이라고 그러는데 서류만 갖추어지면 등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사기꾼 이름으로 이제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실제 소유자는 누구라고요? 이 부동산에 대한 실제 소유자는 A인데 지금 갑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등기부에는 지금 나타나 있죠. 이 사람이 마음 놓고 이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자, 이제 갑은 이 사람은 10억 원을 받고 을에게 이걸 팝니다. 자, 1월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을에게 판다. 여러분들이 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등기부 당연히 떼보겠죠. 떼보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을은 이 사람한테 10억 원을 나중에 이제 주겠죠. 10억 원을 주고 이 사람한테 등기를 넘겨받을 겁니다. 질문. 이 사람은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할 때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인데 얘가 보호가 된다는 말은 누가 희생된다는 말이에요? A가 희생되죠.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부동산 하나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얘를 보호 안 하고 A를 보호하면 이제 누가 희생이 돼요? 을이 희생되죠. 10억은 날리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10억은 받아가지고 어디 잠적했겠죠. 그러니까 항상 민법에서 두 가지 큰 테마가 나오는데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거냐. 진정한 권리자, 얘죠. 얘를 보호할 거냐. 요거를 우리가 거래의 안전이라 그럽니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을을 보호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을 보다 보면은 계속 똑같은, 그래서 우리 판례를 보면은 또 우리 입법자들을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얘를 보호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얘를 보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외우셔야 되는데, 자, 부동산의 경우에는 질문. A가 보호될까요? 을이 보호될까요? 여러분들 상식으로 이때까지 아는 어떤 법적 지식으로 누가 보호될 것 같습니까? 요 경우는 A가 보호됩니다. 우리나라는. 희한하죠? 대개의 경우는 을이 보호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 사람은 등기부를 믿었잖아요. 그 등기부는 국가가 관장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국가 사무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호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처음 민법 공부할 때는 황당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우리나라 입법자들의 입법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는 이렇게 외우십시오.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는데 실제 등기부상 나타난 사람이 그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다. 이럴 경우에 유감스럽지만 이 사람은 보호가 안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원칙이에요. 외국은 안 그래요. 외국은 이 사람이 보호됩니다. 을이 보호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을이 보호가 안 돼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를 겪었고 6.25 전쟁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너무너무 현실적인 소유자하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일치시키는 작업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정비가 되면은 그때는 이게 바뀔 거예요.
그때는 을이 보호되는 쪽으로 바뀔 건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이때는 눈물을 머금고 A를 보호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겁이 나서 거래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동산 덩치가 10억, 20억 하는데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다. 나는 어떡하라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4가지 예외를 인정해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요 다음 시간에 따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100% 보호 안 하면은 문제가 심각하니까 예외적으로 4가지 경우에만 보호해 주겠다. 그게 우리나라 입법자들의 입법적 결단이고 그 4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그 4가지 이외에는 보호 안 해준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요게 바로 공신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죠. 을은 등기부를 신뢰하고 매수했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 보호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근데 보호되느냐 안 되느냐. 자, 진정한 권리자 A를 보호할 것인가,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을을 보호할 것인가. 이 문제는 민법 전반에 걸쳐서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때 그때마다 다른 결론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는 공신의 원칙. 믿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믿었다는 이야기죠. 부동산을 믿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사람은 보호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유는 뭐냐 말씀드렸죠. 지금도 제가 듣기로는 그 우리나라 전국 그 등기부 등본을 때 보면 일본인 이름이 20% 나온다고 그래요.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등기부가 그 좀 굉장히 현실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동산은 부중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민법 처음 공부할 때는 굉장히 이거 헷갈리는 건데 외우셔야 돼요. 이때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한다.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매수인은 억세게 재수 없는 사람이다. 근데 이걸 100% 관찰하면 무서워서 거래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민법은 예외를 인정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요거는 무조건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 있는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 규정이 있으면은 얘가 보호가 돼요. 저 규정이 없으면 얘가 보호가 안 돼요. 그럼 저게 무슨 말이냐?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의, 요 말도 이상하죠. 선의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 현실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이고 대항이라는 말도 잘 쓰지 않는 말이고 이런 건데 하여튼 요런 구절이 있으면은 보호된다는 겁니다. 요게 딱 4군데 나와요. 요게.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외워야 됩니다. 그런 말씀. 근데 몰려있기 때문에 외우기가 쉬워요.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 몰려있기 때문에 외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제 거꾸로. 동사는, 요거는 우리 그 민법 총책에서는 사실 나오지 않는데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십시오. 자, A가 실제로는 노트북의 임자입니다. 근데 갑이 잠시 빌려서 쓰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임차인이죠. 아니면 공짜로 빌리면 사용차주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잠시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럼 빌려 쓰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점유하고 있다. 그럼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이거 노트북 내 거다 해가지고 팔아먹었다는 거죠. 자, 이럴 때 보호가 되느냐. 아까 부동산은 보호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동사는 얘가 지금 갑이 노트북을 잠시 점유하고 있는데 소유자는 아니죠. 근데 상대방 을은 얘가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얘가 소유자인 모양이구나 신뢰해가지고 이거를 50만 원에 산다든지 얘가 계약을 체결하겠죠. 이때 을은 보호가 되느냐? 요거는 보호가 돼요. 동사는 거꾸로입니다. 동사는 을이 보호가 돼요. 결론, 우리나라는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데 동사는 채택하고 있다. 그럼 동사는 왜 채택할까? 부동산은 전국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게 자주 일어납니까? 뜸하게 일어납니까? 뜸하게 일어나죠. 부동산 거래가 그렇게 자주 일어나요? 동사는 하루에도 전국적으로 수백만 건씩 거래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고. 근데 동산의 경우에 얘를 보호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진짜 임자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럼 이 거래가 신속하게 거래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루에도 몇백만 건씩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으면은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때는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키고 얘를 보호한 겁니다. 그래서 동산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부동산은 덩치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동산만큼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루에 어쩌다가 한 건씩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 이야기하는 거니까 선의취득이라 그래요. 선이라는 말은 요것도 나중에 용어에서 할 건데 착하다 뜻이 아닙니다. 법에서 선이라는 말은 일정한 사실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모른다. 요거를 우리가 선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요 상대방 을이 요 동산에 대해서 요거를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얘가 소유자라는 걸 모르고 취득해야 얘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때 요거를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당연히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동산은 이런 거를 선의 취득해가 보호된다. 만약 부동산처럼 매수인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치자. 그러면 매수인들은 매매할 때마다 매도인이 실소유자인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동산은 하루에도 수백만 건씩 전국에서 거래 안 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본다. 자, 그래서 정리. 민법은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동산은 인정한다. 요것만이라도 오늘 꼭 아시기 바랍니다.